자, 질문 같이 뚫고 나서 구조도를 한번 볼게요. 자, 1달러 항상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라고. 주제 파생상품이군요. 정의합니다.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니까 사실 파생상품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서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일단 이렇게 도입을 하고요. 그럼 봐봐 얘들아. 말 그대로 파생어 같은 거잖아. 어떤 상품에서 파생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떤 상품은 뭐였냐? 기초자산의 상품이었던 거죠. 기초자산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지금 내가 중3들 수업하고 있고 뭐 한 10년 전, 12년 전 지문들 보면은 채권 이런 걸 기초상품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시대 정신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일단 이 틀을 어떻게 볼 거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어떤 규정들은 너무나 잘 교육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안 됐는데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자,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 권력을 어떻게 독과점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 분산시켜 놨기 때문에. 근데 경제적은요, 경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제라는 거는 개개인의 이기심의 극대화가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이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공동체 차원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는 중간에서 심판을 보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 경제 원리는요 사실은 굉장히 더디게 알려지다가 유튜브가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잘 안 와닿던 정보들이 굉장히 빠르게 또 와닿게 정보 전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물론 잘못된 정보도 있었겠지만은 상당히 가치 있고 쉽게 접근하기 힘들었었던 경제적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크게 소득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하나 더 넣자면 사업소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서점에 가면 부의 추월차선 같은 책들이 있잖아. 뭐 그 두꺼운 책이 사실은 이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여러분이 투입하는 건 여러분의 시간과 노동력이죠. 그리고 전문성이겠죠. 이 공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자본소득과 사업소득은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로소득의 증가가 이랬다면 예전에는 자본소득의 증가도 이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본 생산성이 이렇게 훅 올라가 버려요. 문제는 자본소득의 대상이 되는 투자 자산이요. 기초 자산이 집이기도 하다는 거죠. 부동산이기도 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이에요. 중국의 80%가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투자 수단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돈이 없으면 여러분 옷을 못 입는다고 생각을 해봐. 돈이 없으면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돈이 없으면 집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생존이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벌써 지금 예전에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같이 갔기 때문에 이런 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벌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돈에 대한 공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평가원에서는. 자, 그럼 다시 이제 그런 도입에서 이쪽으로 올게요. 자, 그럼 기초자산은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있는데 여기서 특히 원자재 같은 옥수수 같은 게 기초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도 있고 또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금융자산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잖아. 그럼 당연히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되니까 당연히 그 가격 결정은 손익 발생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 손익 발생이라는 측면은 그래 주제이기도 하겠지만은 여기서 나왔었던 소득이라는 측면. 즉, 이 파란색 그래프를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고 빨간색 그래프를 자본 생산성이라고 했을 때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이 차이를 벌린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언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닉슨 쇼크 이후에 특히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선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특히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굉장히 한 20년 전쯤에 대통령이 되게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말에 그러니까 재선을 해서 8년을 했고 굉장히 인기 높은 대통령이었는데 마지막에 파생상품으로 후결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금융이요 가치 생산 수단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역사적으로는 클린턴 이후에 이 파생상품을 미국 월가 금융회사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금융 자체가 만들어내는 생산성이나 수익 구조가 확 생기면서 이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의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또 정치적 문제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거는 시장이 시대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다시. 그래서 이 글에 좁혀서 세팅을 하잖아요. 파생 상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파생 상품은 기초 자산에 따라 가치 결정이 가격 결정이 되는데,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는데 그게 손익까지 발생시킨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단락이 이어지는 게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다시. 기초 자산에 해당하는 거래 대상의 미래 가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럼 딱 떠오르는 지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2009년에 출제됐었던 CDS 프리미엄. CDS 프리미엄은 그 채권 보험이야. 채권 보험. 쉽게 얘기하면 채권이라는 게 빚증서야. 채권은 빚증서인데 우리가 남들한테 대출해주면 채권이라는 거는 대출 증서인데 내가 남들한테 대출을 해주면은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권이라는 거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중간중간 거래가 돼. 그러면 채권의 현재 가치를 따졌을 때 10억인데 내가 그거를 8억 주고 살 수 있으면 나는 2억 이득을 본 거잖아. 그게 채권 투자하는 이유인 거거든. 근데 문제는 채권 투자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디폴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이 혹은 대출을 받은 국가나 대출을 받은 기업이 나 못 갚아라고 디폴트를 선언하는 순간 원금을 아예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채권의 보험 상품을 만든 거예요. 이미 기출된 내용들과 엮어서 이제 이런 이해를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결국 뭐라고? 좁힐게 얘들아. 파생 상품은 기초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는 거고 손익을 발생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원래는 뭐냐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였다고요. 됐죠?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원래 있었죠. 옛날에는. 해결을 못했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들어 가져오냐면 구매자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판매자는 지금보다 가치가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맞죠? 내가 판매자가 10억에 팔았는데 20억이 돼버리면 그 10억 손해봤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나중에 20억에 팔 수 있는 거니까. 반대로 구매자는 10억이 샀는데 이게 나중에 5억 돼버리면 마이너스 5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면은 오케이, 우리 기초 자산을 1.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1. 가격과 이 수량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거래하자 라고 한 거야. 이건 또 써놓고 보니까 우리 예전에 봤었던 뭐랑 똑같아요. 옵션이야, 옵션. 옵션 지분 기억나요? 옵션 지분이 내가 아까 중3들 데리고 수업을 했었는데 참 수업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중3들 수업했을 때 여기였나? 잠시만요. 캡처해놓은 걸로 보겠습니다. 제발 말 좀 들어줘. 여기 옵션 지분. 옵션이란 거는 1. 행사 시기에 이 행사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2006 수능.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그래서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을 특정 시점에 매매하는 계약이요. 이게 바로 파생상품의 기본적인 개념이었다는 거죠.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선도라는 파생상품이 이런 기능을 했었고요. 그런데 선도라는 거는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과 동시에 물품을 인도, 인수하는 현물 거래한 형태가 달랐고, 그래서 선도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 수량, 만기 시점 등에 대해서 이해관계 일치하는 거래 상태를 찾기 매우 힘들었고, 또한 체결했다 하더라도 만기 전의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선도의 한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밑줄 친 거 보면 보나마나 비교 대조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어디가 비교 대조 포인트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문제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여기서 일단 이 정도 구조만 잡을게요. 그러니까 잘 들어. 제가 자꾸 여기서 옛날 지문들 엮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 지문으로 여러분 인생이 끝나면 모르겠어. 아니야, 무조건 이어져 앞으로. 이게 무조건 수능이든 아니면 여러분 내년 내신이든 무조건 이어진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줄 알겠어요? 무조건 여러분은 이 파생 상품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예언해볼까? 여러분은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자본소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당연한 거야. 여러분은요, 내일 밥을 먹을 거야. 그럴 정도로 당연한 거야. 내일 아침에는 동쪽에서 태양이 뜰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무나 자명한 거고. 우리나라가 16강 가능률은 1%야. 하지만 갔어. 이건 자명하진 않아요.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데 얘는 매우 높은 확률로 존재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일들이에요. 미리 준비해놔야 되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은 기초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는 거고, 가격 결정이 되다 보니까 손익 발생시킨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지? 일단 파생상품은 원래 보험이었다. 오케이. 어떤 보험이었냐?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옵션 같은 거구나. 정해놓은 가격으로, 수량으로,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계약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선도라는 개념이었는데, 선도는 뭔가 달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되게 어려웠대요.
그리고 계약파기 위험도 컸대.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경제활동 규모가 커지게 된 19세기 중반부터는 선물이라는 게 생겨났대요. 자, 그러면 이제 글의 주제가 좁혀졌잖아, TS로. 그럼 선물이 기억의 해결 방법이었으니까 선물의 특징, 글의 주제겠죠. 선물은 기초 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공육 수능에 출제됐었던 옵션하고 똑같아요. 1. 당연히 내가 계약 체결 시점에 1. 가격과 수량으로 거래한다는 약속이야. 그건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를까?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첫 번째 차이점이야. 그러면 공인된 누군가가 중간에 중재를 해준다는 거네. 자, 그러면 그 차이점의 첫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첫 번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 거잖아. 그럼 S1이라고 적을게요. 이제 거래가 쉽게 가능한 거야. 그렇죠.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저 주식 살 사람 삼성증권, 뭐 삼성생명 주식 5만 원에 살 사람 누가 사요? 그러니까 어디서 팔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거래해 주는 거래소에서 팔면 그걸 사고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쉽게 사고 팔았을 거 아니야. 그런 거라고요. 둘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거래 매개정 역할을 해줬다. 아까도 얘기 마찬가지죠. 이거 얼마에 살래요? 5만 원에 살게요. 자, 그럼 봐봐. 입금 받아야 되고 또 줘야 되고 그 5만 원이 위조지폐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그 증권이 진짜인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 얼마나 거래 비용이 많이 들겠어. 근데 얘네가 중간 역할을 해주면은 이런 제도적 문제까지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거래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매우 큰 장점이 생겨버렸고,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 선물이라는 거는 계약까지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계약한 시점에 가서 봐봐. 계약 체결한 시점에 어떻게 사자고 결정을 다 해놨어. 그러면 계약 만기 시점이 되면은 설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고 계약대로 할지 말지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도 옵션이라는 것도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가격이 존재하는 일종의 상품 같은 거야. 우리 옵션 프리미엄을 배웠잖아. 옵션 프리미엄이 뭐냐면 옵션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라고요? 미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여기서는 앞찾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야. 그러면 수학기에 올리브 앞찾기를 빌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야. 탈레스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계약을 하는데 계약에 대한 비용으로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걸 지급을 했다고. 됐어? 그럼 일종의 이것도 상품이고 권리에 대한 가치 부여가 된 거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금융상품, 금융파생상품이 된 거고 상품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거야. 언제 계약 이전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약 만기 전에 안정성 확보가 돼버리니까 계약 만기 전에 사람들이 사고 팔아서 차익을 얻고자 하게 된다고요. 선물 자체를 사고 파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선물은 두 가지 성격이 생긴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원래는 보험으로 시작을 한 거야. 두 번째는 가치 비대칭이 생겨나니까 손익이 생겨남으로써 이익 창출이란 수단으로도 생겨났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걸 왜 알아야 되는 거냐면 결국 여러분이 투자를 하다 보면 선물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선물 거래에 엮여있는 파생 상품을 펀드로 투자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은행 갔는데 저 예금 3억 하려고요. 이거 되게 좋은 선물 파생 상품이라고 얘기하면은 니네가 뭔지 알아야 판단할 거 아니냐고. 근데 은행권 말 믿고 했는데 거기 손실하면 누가 책임져?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후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야. 자, 정리하면 이거 다시 한번. 파생 상품에 대한 정의를 해서 파생 상품은 뭐야?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의 가격이 결정이 돼. 그러다 보면 손익을 발생시켜. 다시. 원래 파생 상품의 오리지널은 뭐예요? 보험인 거야. 어떤 보험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크면은 파는 쪽, 사는 쪽 둘 다 미래의 가치 변동에 대해서 불안해할 거기 때문에 미리 약속을 해놓는 거죠.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을 특정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3단락에서 어떻게 해결하는데 거래소가 중개를 해준대. 거래소가 중개를 해주니까 첫 번째, 쉽게 거래가 가능하고 중개 역할을 하고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가지고 거래 안정성을 높여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쉽게 사고 팔게 된 거죠. 그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당연히 가치 차이가 생겨나겠지. 그러면 사고 파는 과정에 손익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원래 선물의 목적대로 보험의 역할도 했겠죠. 계속 봅시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아까 나왔었던 S3, S2 그 제도적 장치가 뭐였냐는 거죠. 그래서 1번 반대거래, 2번 증거금, 3번 일일 정산 등이 있대요. 1번 반대거래는 그럼 뭐냐?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 당사자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장치래요. 이를 통해서 자, 다시 거래 시점 이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치. 선물 거래 당사자는 바뀌지만 계약 자체는 유지돼요. 그러면 당사자가 바뀔 뿐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계약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나 보고 두 번째 증거금 제도는 뭐냐? 내가 그 계약을 할지 말지를 그냥 구두로만 하면 뭐 파괴해버리면 끝인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일종의 담보금 같은 거예요. 담보금. 그래서 증거금도 개시 증거금이 있고 유지 증거금이 있대요. 개시 증거금은 뭐냐?
계약 당사자가 선물 거래 시작하게 맡겨야 되는 증거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작하려면 맡기는 거. 개시 말 그대로. 당연히 시작하려면 하는 거니까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걸로 결정되겠죠. 상대적으로 금액은 그러니까 적구나 봐. 유지 증거금은 말 그대로 유지하는 거겠죠. 3번 일일 정산은 뭐야? 선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날마다 당일의 거래 마감 시점의 가격으로 선물 거래 당사자의 손익을 계산하여 미리미리 계산을 해놓는다는 거야.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 매일매일 손익을 따지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반대 거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나 봐. 특히 거래 안정성이 그래서 확보가 되나 봐. 이게 사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미수.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가 1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주식이 1억 같잖아. 근데 예를 들면 미수라는 제도를 쓰게 되면 2억 또는 그 이상도 투자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내가 1억 주식을 샀잖아. 그걸 담보로 주식회사들이 혹은 증권회사들이, 증권거래소들이 1억을 더 빌려줘. 이게 미수야.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 나는 투자를 1억을 했지만 10%를 벌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미수라는 제도를 이용하면은 1억을 투자했지만 2억치를 살 수가 있어. 그럼 10% 벌면 2,000만 원을 버는 거야. 수익률이 2배가 되는 거죠. 1,000만 원 벌 걸 2,000만 원 벌게 되니까. 반대로 손실도 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대 매매는 이런 거예요.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미수를 100%를 써서 2억 투자한 효과를 냈어.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억이잖아. 말로 쓰니까 이해가 안 되지. 봐봐. 지금 내가 현금을 1억을 가지고 예를 들면 S증권에 계좌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가지고 나는 주식을 살 거잖아. 그럼 원래대로 하면 나는 1억치만 살 수 있어. 그런데 미수라는 제도는 뭐냐면 여기서 플러스 1억을, 왜? 이미 현금 1억이 있으니까 이거를 담보로 해서 1억을 대출을 해줘요. 그럼 나는 1억 플러스 1억을 추가로 빌릴 수가 있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장점은 뭐냐? 내가 10% 수익이 났을 때 1억만 투자했으면은 1,000만 원이지만 플러스 1억을 더 투자했으니까 플러스 1,000만 원에서 나는 총 2,000만 원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야. 이건 장점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오르면 상관이 없어. 떨어질 때가 문제인 거야. 자, 그럼 봐봐. 내가 1억을 근거로 1억을 더 빌렸잖아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결국에는 내가 현재 2억치 주식을 사 있는 상태야. 그런데 얘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났으면 1억밖에 안 남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는 1억이 된 거야. 됐니? 은행은 그러면 이미 나는 대출을 1억을 받았잖아. 이해됐어? 그럼 봐봐. 내가 투자한 2억 중에, 내가 대출받아 투자한 2억 중에 이미 1억이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1억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대출해준 회사는 손실을 볼 거 아니에요. 다시 봐봐. 내 1억이 있었고 은행 1억을 받아 투자를 했어. 근데 1억이 날아가 버렸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회수할 수 있는 전체 돈이 1억밖에 안 생겼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반대 매매라는 게 생겨나요. 그러면은 증권회사는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나의 돈이랑 상관없이, 이미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 나랑 돈이랑 상관없이 다 팔아버리는 거야. 이게 반대 매매예요. 근데 반대 매매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면 마진콜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진콜에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그냥 무지성으로 팔아버려야 돼. 그래야 이 미수라는 또는 이 옵션이라는 혹은 이 선물이라는 계약에 의해서 금융회사는 손실을 안 보거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럴 때 보통 금융위기가 와요. 그래서 마진콜 때문에 사실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이번에도 코로나 이후에 지금 금리를 높이면서 마진콜들이 계속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되게 큰 손실들을 많이 보기도 했었고, 동시에 금융위기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대가 많이 왔었던 거거든.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오히려 헷갈릴 테니까 여기에만 그냥 집중해서, 나와 있는 내용만 좀 더 집중해서 볼게요. 계속해 볼게요. 그래서 한편 3. 일일 정사 결과 특정 거래자의 증거금 계좌 잔고가 증거 유지금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아까 내가 얘기한 그 경우야.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담보로 1억을 더 빌려서 2억을 투자했는데 결국 그 가치가 1억 미만이 돼버리면, 유지 증거금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돈을 더 넣으세요라고 한다고요. 근데 내가 돈을 더 못 넣으면 어떻게 돼? 팔아버려. 이게 마진콜이야. 돈을 더 넣으세요. 이게 마진콜이야. 됐죠? 이제 5단락 볼게요. 여기는 마진콜에 대한 정의까지 왔고요. 주식을 기초자산화 선물 거래를 통해 만기 시점과 반대 거래 시점의 손익 계산하는 방법을 파악하면 다음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손익 거래를 해보자는 거. 이제 현 시점에서 A가 B에게 특정 기업의 주식을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해진 수량만큼 정해진 가격을 사겠다는 계약을 B와 체결을 했고, 이는 곧 A가 B에게 그 계약, 즉 선물을 산 것을 의미하고, 다시 한번 정해볼게요. 주체는 A야. A가 누구? B에게 1. 특정 기업의 주식은 기초 자산이죠. 기초 자산을 1. 2. 언제? 미래 특정 시점에. 3. 정해진 수량 또는 정해진 가격으로 사겠다고 5. 계약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B는 그 특정 시점에 특정 수량, 특정 가격으로 파는 계약을 한 거죠.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은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하기로 정한 주식의 한 주당 가격이 되고, 다시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던 시점에서의 선물 가격은 계약 만기 시점에 있어서 주식 한 주당 가격이 된대요. 다시 보자. 여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예를 들면 선물이라는 개념이 안 잡히면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럼 선물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한번 잡아보자. 선물이 뭐예요? 얘라니까. 선물은 예전에 뭐였어요? 선도였어요. 선도는 뭐였다고? 계약이었어요. 바꿔 얘기하면 계약으로 생겨난 채권 채무 권리기도 한 거예요. 권리기도.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권리예요. 또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에 대한 가격, 권리에 대한 가격은 뭐라고? 주식 한 주당 가격이라고 정해놨어요. 계속 볼게. 만약에 이 계약이 만기 시점까지 유지가 되면 A의 손익은 어떻게 되겠어? 그래, 예를 들면 계약 만기 시점에 주식 가격에서 계약 체결 시점에 선물 가격을 뺀 것. 봐봐. 계약 체결 시점에 선물 가격이 1만 원이었고 만기 시점에 주식 가격이 2만 원이었으면 나는 만 원만큼의 이득이 있겠죠. 그리고 거래 승수가 먼저 봅시다. 선물 거래 수량을 표준하게 곱해주는 수치. 한마디로 수량이라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는 얘기예요. 이때 B의 손익은 A의 손익과 정반대가 된다. 그렇겠죠. 왜? B는 2만 원, 봐봐. 2만 원짜리 만 원에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린 거잖아. 이게 선물 거래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봐봐. 이거 좀 이따가 내가 도식화를 해주면 여러분 이해가 좀 더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C에게 자신이 보유한 선물을 파는 반대 거래가 이루어져 A와 B 사이의 선물 거래가 청산되는 경우가 있는 그때는 A는 당연히 어떻게? 이미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A의 손익은 A와 B가 계약을 만기를 유지한 경우 A의 손익 계산 방법에서 계약 만기 시점에 주식 가격을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 선물 가격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C랑 거래했던 금액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B의 손익은 A 손익과 정반대가 된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아볼게. 봐. A가 C에게 팔았어요. 그럼 당연히 C에게 계약 권리가 넘어가잖아. 그럼 당연히 청산이 되죠. 자,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 A가 B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A의 손익 계산 방법은 아까 나와 있다시피 뭐라고요? 계약 만기 시점에 주식 가격에서 뭘 뺐다고? 계약 체결 시점에 선물 가격을 빼주면 된다고.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겠대? 계약 체결 시점에 선물 가격을 뭐로 바꿔주겠대? 그게 아니라 다시 여기 있네. 여기. 계약 만기 시점에 주식 가격을 뭐로 바꿔주겠대?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 선물 가격으로 바꿔주겠대요. 이거 좀 이따 같이 써볼게. 이때 B의 손익은요 A의 손익과 정반대가 된다.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도식화를 해야 이해가 될 거야. 자, 그 시점에서 한편 앞에 언급한 반대 거래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A는 선물 계약에 따른 만기 시점에 주식 거래와 관련된 B에 대한 의무를 C에게 넘기게 되고, 그러므로 만기 시점이 되는 다시 C와 B 사이의 거래로 바뀐다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되셨죠? 구조도 그림이 이해가 될 거야. 자, 영상은 잠깐 끊었다가 이거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하고 구조도를 그리세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개빵스 질문이에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식 계좌 거래나 뭐 금융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선물 거래 같은 것도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둬서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면서 막 선물 이런 게 있어. 하고 싶어. 근데 모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모르고 하면 무조건 얻어 터지게 되어 있어. 근데 진짜 수능 지문이요 정말 잘 써졌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 쓰여진 교과서나 수능 지문이요 정말 이해가 될 수 있을 법하게 잘 써놨어요. 왜냐하면 대학 전공책들은 해당 과정을, 해당 과를, 해당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 고등학교까지는 누구나 공통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수능 국어는요 사실은 누구나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용을 풀어주기 때문에 진짜 유용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수준이 더 내려가면 뭐 중학교, 초등학교 수준인데 이런 경제 원리를 과연 중학교, 초등학교 수준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글의 주제는 파생상품에 대한 정의를 시작을 합니다. 파생상품은 뭐냐? 원래 시작은 보험계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생상품은 실제 우리가 보험보다는 금융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파생상품의 가격 결정돼 버리고 손익 발생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현 시점에서는 파생상품을 보험계약보다는 금융자산으로 놓고 거래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원래 파생상품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 보험계약으로 시작했다는 거야.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수량을 정해진 시점에 매매하는 계약이에요. 근데 이건 전혀 어렵지 않은 게 이미 여러분이 그 탈레스의 올리브 앞찾기 같이 옵션이라는 개념을 배웠단 말이야.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만기 때까지 끌고 가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겠지. 만기 때까지 끌고 가서 계약 이행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만기 전에 서로 팔기도 하는 거야. 옵션이라는 것도 옵션 프리미엄을 주고 옵션의 가격을 주고 산 권리란 말이야. 그럼 그 권리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 충분히.
그 과정에 수익 손실이 발생한다면 더더욱. 자, 그러면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싶을 건데 왜 사고 팔지 못했었냐면 과거에는 거래 안정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야. 찾고 계십니까? 거래 안정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럼 그걸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충분히 금융공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하다가 이후에는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선도가 있었고 이제는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선물 시대에 와서는 일단은 똑같아요. 가격, 수량, 시점, 매매 계약이라는 건 차이점 뭐냐면 중간에 거래소가 있음으로 해서 거래 비용을 낮춰주고 매기자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야. 뭘 위해서? 거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파생 상품은요, 보험이자 투자 상품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거래가 되려면, 즉 투자 상품으로서 성립하려면 거래 안정성이 먼저 담보돼야 돼. 그래서 3단락부터는 그 거래 안정성이 글의 주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거래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 비용을 낮춰주고 매기자 역할을 해줘야 되고 제도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서 4, 5단락은 그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그 제도에서 세 가지 제도가 있는 거예요. 반대거래라는 제도와 증거금이라는 제도와 일일 정산이라는 제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지문에서 4단락, 5단락이 핵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해도 어려웠고 우리가 실전에서 자칫하면 대충 넘어가서 문제 들어가서 안 풀리니까 발치도 이러면 안 된다고요. 문제 들어가서 안 되면 어차피 주제구조 다시 잡아야 되고 요즘 수능은 그래서 약간 군더더기 없이 다 처리해야 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애당초 제가 이렇게 빡빡하게 잡은 거예요. 안 어렵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 선물거래 제도 정치 첫 번째는 반대거래인데 반대거래는 계약 만료 전에 거래할 수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계약 만기 전에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거래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그 거래 결과 계약 당사, 그러니까 지금 A와 B가 선물 거래를 했어요. 선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A가 C한테 팔았어. 그러면 이제 B와 C의 거래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계약 당사자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도 계약 내용 자체는 유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계약 당사자가 바뀌어도 계약 내용은 유지가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라고 안정성을 당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됐던 거예요. 반대거래는. 두 번째, 이게 계약이잖아요. 불이행을 했을 때 페널티가 없으면 불이행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기 유리할 대로. 그래서 계약 불이행을 막기 위한 방법 중에 일단 돈을 집어넣게 만드는 거야. 보증금을. 사고 안 터지게. 그러면 거래를 시작할 때니까 개시증거금이에요. 얼마 안 된다는 거고 계산은 이렇게 한대요. 유지증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 먼저 일일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매일매일의 선물 거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내가 해당 선물의 거래를 다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북해에서 나는 석유를 선물 거래를 했는데 북해에서 나는 석유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사? 그럼 나도 사지, 옆에도 사지, 뭐 사우디 있는 애들도 샀을 거지, 일본 애들도 샀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도치 않아도 옆에서 이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때그때 계속 가격이 새로 책정되고 있어. 그러면 어떤 특정 날짜를 정해서, 특정 시점을 정해서 그때그때까지 금액 변화를 가지고 손익 계산을 해줘버리는 거야. 기초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서 가격 결정에 따라 손익 발생을 매일매일 정산을 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한테 이득이 생기면은 내 증거금 계산에 증거금 계좌에다 플러스를 해주는 거고 손실이 생기면은 증거금 계좌에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계약이 유지가 되려면은 증거금이 있어야 된다니까. 보증금이 있어야 돼. 그런데 증거금에서 손실이 엄청 나가지고 유지 증거금 이하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일일 정산 후에 증거금이. 그럴 때는 증거금을 보충해라라고 콜이 온다고. 이게 마진콜이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마진콜이 와서 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왜? 보증금이 없으니까. 보증이 안 되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래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려면 어쨌든 마진콜에 따라 증거를 추가 납입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손익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거냐? 일단 A와 B만 놓고 볼게. 계약 체결 시점에 A와 B는 야, 우리 기억이라는 주식을 말이야 1년 뒤에 10,000원에 10,000주를 사고 팔 거야. 나는 살 거고 너는 팔아 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서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1년 뒤가 됐을 때요, 기억의 주가가 예를 들면 $100가 됐어. 근데 나는 이거를 $50를 주고 사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당연히 A는 당연히 플러스 $50라는 주식 하나당의 이득을 보겠죠. 근데 주식 하나만 선물 거래를 하진 않아. 뭐 100개 했으면은 50 곱하기 100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수량의 개념에 해당하는 게 거래 순수랑 계약 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속한 금액이고 그 계약 만료 시점에서의 가치예요. 그러면 $100짜리를 나는 $50에 살 수 있네. 하나당 50원 이득인 거고 이만큼 곱한 게 내 총 이득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50를 100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로 손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봐. 선물 가격. 내가 사기로 약속한 가격을 뺀 거예요. 어디에서?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에서. 그리고 계약수와 거래 승수라는 일종의 수량 개념을 곱해주면 내 이득이 계산이 되겠지. 근데 내가 이득을 보면은 B는 더 싼 가격에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B는 손실을 보는 거야. 됐습니까? 반대로 A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겠죠. 얘네들이 선물 가격을 150으로 정했다고 보자고. 그래서 주가가 $100일 때는 어떻게 50을 얹혀서 사야 되는 거야. 나는 150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럼 A 입장에서는 하나당 50 손해야. 그리고 결국
이 계약 수만큼 또 곱해줘서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손실은 대칭이야. A와 B 사이에서. 됐죠? 반대 거래는 뭐라고? 반대 거래는 계약 만기 전에 제3자한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C한테 파는 거야. 그럼 A가 C한테 이 계약을, 이 선물을 팔면요, 당연히 그 계약 내용은 C한테 승계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럼 파는 시점에 A의 손익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파는 시점에서 A 손익 계산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들어. 내가 이 반대 매매하는 시점에서의 C와 거래한 선물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내가 사고 팔기로 한 금액이 있고 C랑 사고 팔기로 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그만큼이 차익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시. A가 B랑 거래하기로 한 금액이 있고 A가 C랑 거래하기로 한 금액이 있다고. 예를 들면 A는 그거를 100에 주고 팔기로, 그러니까 $50에 주고 팔기로 한 거야. 그런데 이 가치가 오르든 떨어지든 해가지고 A랑 C랑 거래할 때는 그거를 70에 사고 팔기로 한 거예요. 그럼 A는 하나당 20의 이득을 볼 거라고. 이해됐니? 그리고 이 손실은 다시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 그게 B가 지게 된다는 거야. 정리하면 저쪽 봅시다. 그래서 A의 손익은 A와 B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에 A 손익 계산 방법에서, 즉 위쪽 이 공식에서, 즉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 마이너스 선물 가격, 여기에서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을,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 2만 원을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물 가격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대요. 되셨어요? 됐어? 정리하면 그래서 자 다시 일반적으로 A와 B가 거래를 했을 때 계약 만료 시점의 주가 마이너스 매매하기로 한 선물가 그 차액만큼이 손실이라고, 이득이라고. 됐죠? 그런데 중간에 반대 매매를 해버리면 그 반대 매매 시점에 있어서의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손익 계산을 한다고. 당연하지. 뭔가, 왜냐하면 계약 만기 시점 이전에 거래를 하잖아. 그럼 사고 팔 금액이 새로 정해졌겠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 계약 체결 시점에 결정된 금액이 선물 가격이야. 그러면 A와 C와 매매 계약이 있잖아요. 그 매매 계약 시점에 새로운 선물 가격이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럼 이미 정한 거, 이미 돈 주고 예를 들면 50 주고 샀어. 여기서는 70 주고 사고 팔았어. 그러면 20만큼 이득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 내용을 나름대로 구조 처리를 저렇게 해보시면 그나마 이해가 될 거라고.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어려움 100%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내용이 불충분해요. 근데 일단 이 내용 정도로 정리해놓고 문제 들어가서 털다 보면 이해가 높아질 거야. 같이 연습해봅시다. 자, 전망이라는 건 보통 결론 단락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문이 결론 단락에 무슨 전망 얘기하고 간 게 아니라 손익 계산 원리가 나오잖아.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1번 같고요. 파생 상품의 종류 1단락, 2단락 주제에 있었던 것 같고 정의, 기능, 등장 배경 다 이거 1, 2단락의 도입부에서 있었던 내용 같아서 저는 정답 1번 바로 주제 구조 잡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기억, 니은. 얘는 선도고 선물이죠. 잘 들어. 비교 대조라고 해서 막 모든 정보를 다 털어놓는 게 아니야. 핵심은 이거잖아요. 즉 뭐라고? 얘가 거래소를 가져옴으로써 거래 안정성을 높여준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모두 같은 공통점을 물어보거나 차이점을 물어볼 거라고. 공통점은 1. 가격, 2. 뭐 거래 시점, 3. 수량. 그런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둘 다 공통점은 뭐니? 파생 상품이라니까.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의 손익이 결정되는 기본적인 금융상품, 파생 상품이라는 개념은 똑같아. 자, 근데 봐. 기억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거죠. 위험이 높았다는 거죠. 그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봐봐. 3번은. 그래. 2번과 3번에서 이미 답자 설계를 해놨네. 혹은 1번과 3번에서 1번, 2번, 3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정답 거래를 해놨네. 됐어요? 달리가 아니지. 이건 공통점이잖아. 1. 가격과 수량을 체결 시점에 거래하겠다는 계약이잖아요. 둘 다. 정답 3번 끝이라고. 결국 얘는 뭐예요? 네. 그냥 얘는 파생 상품에 대한 정의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보였을 거라고. 근데 발췌도구로 이해 없이 가니까 터지는 거야, 결국에는. 여기까지 되셨죠? 자, 내가 여기서 설명의 한 80% 이상을 사실은 얘와 그 다음 문제, 특히 얘 때문에 한 거예요. 이 그래프 해석 때문에. 그러니까 실전에서 얘는 버리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내가 이 수업 이전에 고3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대상으로는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고, 여러분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트라이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아, 안경이 너무 불편한데? 자, 봅시다. 증거금의 계좌잔고가 있는데 계좌잔고는 뭐라고? 일일 정산을 해서 늘고 줄 거라고요.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4단락의 세 번째. 일일 정산을 해서 일일 정산의 결과 뭐 한다고? 네. 기존의 증거금에서 손익을 그때그때 계산을 해준다고. 됐습니까? 그럼 봐봐. 일단은 개시증거금은 계약의 시작 시점이에요. 시작 시점이니까 줄여서 개시죠. 개시하는데 필요한 증거금이야. 근데 얘는 많이 작다 그랬어요.
작은데 어쨌든 봐봐. 문제는 뭐야? 유지하려다 보면은 이만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일 정산 기준으로 손익이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과정에서 증거금을 더 넣으라고 전화가 오면 그게 마진콜이라고. 자, 그래서 봅시다. T0 그래프 해석이요. 3월 3일 계약 체결 시점이래. 그러니까 당연히 개시 증거금이 필요할 거고요. T1, T2, T3 전부 다 뭐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얘네는 전부 다 일일 정산이 된 상황이 일일 정산. 됐죠? 그리고 봐봐. 지금 그래프 보니까 벌써 문제가 딱 보이죠? T1까지는 괜찮은데 T2로 넘어가면서 유지 증거금 이하로 내려가 버렸잖아. 그럼 당연히 T2 시점에 뭐가 오겠어? 마진콜이 오겠지. 마진콜이 왔으니까 어떻게 했겠어? 증거금을 추가 납입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증거금이 올라갔겠지. 당연히 이 원리를 물어볼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1번 선지부터 볼게요. 1번. T0에서는 S0 개시 증거금 해당하는 금액으로 선물 거래 시작이 되죠?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금 S0, 개시 증거금 S0 문제 없죠? 자, 봐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금 S0, 개시 증거금 S0 문제 없죠? T0에서 T1이 될 때 S0에서 S1으로 하락한 것은 S0, S1으로 내가 지금 증거금 계산자고 S가 하락했죠. 증거금이 하락했어. 증거금 하락하는 경우는 뭐겠어요? 손실이 났겠죠, 지금. 그래서 2번 선지. 그렇죠. 손실이 났으니까 그만큼 차감됐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T1에서는 어쨌든 유지 증거금보다는 보증금이 더 들어가 있잖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내 보증금 계좌에 들어가 있는 잔고가 유지 증거금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유지가 된다고요. 잠깐 23번을 조금만 더 볼게요. 다시 봐. 일단은 이 23번 문제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보기에서 사달락 내용을 가지고 증거금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개시 증거금은 계약 시작 시점에 결정이 되는 거고 일일 정산의 결과 손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증거금 기준으로 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준다고요. 그러면은 S0 증거금에서 증거금 가지고 있으니까 선물 계약할 수 있을 거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겼나 봐. 그러니까 증거금 이하로 마이너스 되면서 내려갔겠죠. 근데 유지 증거금 이상이니까 계약 자체는 유지예요. 문제는 S2 되는 시점. 그때는 일일 정산의 결과 손실이 또 나버렸으니까 이만큼 내려왔나 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좁히고 발췌독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유지 증거금 밑으로 내려가면 마진콜에 의해서 증거금을 높여 넣으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증거금은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유지 증거금이면은 여기로 올렸을 거고 개시 증거금은 여기로 높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잠깐 봅시다. 얘는 증거금을 추가 납입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려놨잖아. 왜 그렇지? 해서 다시 좁히고 발췌독 해보면 알겠지만, 자, 마진콜은 언제 나와? 유지 증거금 이하일 때 마진콜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마진콜 했을 때 기준점은 뭐야? 유지 증거금이 아니라 개시 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마진콜이 나온대. 됐어? 그래서 4, 5번 둘 중에 좁히고 정답이 나왔겠네요.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자, 그래서 T2에서는 유지 증거금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러니까 봐봐, 유지 증거금을 기준으로 마진콜이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 마진콜에서는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개시 증거금 이상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럼 추가 납입해야 되는 금액은 A1이 있고 A2가 있다면 A2를 납입하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뭐라고? 유지 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S2를 뺀 만큼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마진콜이 아니라 개시 증거금 마이너스 S2만큼의 마진콜이 나올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마진콜에서 요구하는 거는 개시 증거금을 넣으라는 거야. 개시 증거금을 넣어놨으니까 마진콜 받은 뒤에 계약 유지가 가능해진 거죠. 됐습니까? 지문 내용을, 요즘 지문들은 그래. 이 정도까지 꼼꼼하게 다 처리하길 원하는데 이 꼼꼼한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봐봐. 꼼꼼하다의 오히려 거리가 먼 접근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정보를 처리한다고 하면요.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다 처리하잖아. 그걸 꼼꼼하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그게 꼼꼼한 거 아니에요. 쓸모없는 정보를 가져오는 거는 꼼꼼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주황색과 파란색에 의한 정보 처리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선지를 터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노란색 같은 발췌독이 일부 있는 거고, 근데 노란색 발췌독들조차도 대부분은 주황색이나 파란색 펜으로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 정보들이에요 사실은. 또는 정보 가치가 약간 떨어져서 발췌도로 들어서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수준의 정보들이었다고. 자, 그래서 이 느낌 좀 잘 잡아주시고, 당장 내신 대비한 학생들이 이 소재와 이 지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능이든 앞으로 지문들에 또 엮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느낌을 좀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선물
선물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는 개시증거금만으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 선물 가격 변동 및 몇 배 달하는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아까 수도 없이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쓰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미수라든지 레버리지라는 건 뭐냐면 대출 땡기는 걸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레버리지는 대출이요, 대출. 선물 거래에서 왜 대출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 내가 증거금만 넣으면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증거금이 그 계약 전체를 요구하진 않아, 보통. 그래서 그 계약에 해당하는 현물자산 전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증거금만 있어도 거래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효과가 생겨요. 그럼 내가 10%만 이득을 봐도 20%, 30%,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1억을 넣어서 10억을 투자하는 효과를 넣는다면 내가 10% 수익을 봤을 때 1억의 10%는 1,000만 원이지만 10억의 10%는 1억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걸 원하는 거야. 하지만 수익만 있겠어요? 손실도 그만큼 더 날 수 있는 거예요. 1번 선지.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 이전에 물품을 인수하는 현물 거래가 이루어지면 내버려. 이 얘기가 아니 지금. 이 얘기는 아예 그냥 뒤섞어 놓은 거야. 뒤섞어 놓은 거. 맞죠? 봐봐.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 이전에 물품을 인수하는 현물 거래는 지금 그래서 다루는 파생상품 계약이 아니야. 그냥 현물을 인수하는 거래인 거지. 그냥 아예 주제아웃이에요, 얘는. 우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2번 선지.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려면 만기 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거래 안정성이 확보되겠군. 그게 아니라 거래 안정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지고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레버리지 효과도 발생한 거죠. 사실은 인과를 뒤집어 놨어요. 구조를 뒤집어 놨습니다. 3번 개시증거금은 계약을 시작할 수 있는 증거금이라니까. 그래서 개시증거금은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기초자산의 가격. 잠깐만요.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건 맞아. 그런데 봐. 기초자산의 가격이 그러니까 사고팔기로 계약한 가격인 건지, 즉 얘가 지금 선물 가격인 건지는 좀 더 우리가 발췌도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어쨌든 수량을 곱했고 그 액수의 일부를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즉 일부 돈만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구조 자체는 대충 맞거든요. 근데 이 기초 자산의 가격과 선물 가격을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정도만 저는 확인을 해보면 3번 선지는 골라낼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선지 볼게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려면 가치가 커진 기초 자산의 수량이 늘어나서 개시증거금이 이상한 소리를 좀 섞어놨네 지금. 다시 봐봐요 여러분. 지금 개시증거금 기초사량 봐봐. 기초자산의 가치가 커졌고 수량이 늘어나면 봐. 개시증거금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지문에서? 개시증거금은 시작증거금이야. 어떻게 계산한대? 정해진 기초자산 가격의 수량을 곱한 것의 일부래요. 잠깐만. 그러면 아까 우리가 3번 정답인지 확인한다 그랬는데 확인이 됐네. 정답 3번이죠. 자, 4번은 왜 틀렸냐? 개시증거금 여기 나와 있듯이 뭐라고? 계약 시점에 기초자산 가격 곱하기 수량 곱하기 거기서 일부 %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 큰 수익을 얻는 건 맞는데 이 중간이 틀린 거야. 중간이. 됐습니까? 5번. 선물 가격은 항상 일정한 유지되기 때문에 아니죠. 이거는 뭐라고? 일일 정산에 따라서 변동하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문제 더 있네요. 봅시다. 자, 5월 10일에 갑은 세무 주식을 한 주당 10원 가격으로 6월 8일에 을에게 사겠다는 5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에 갑은 이미 보유한 선물을 병행에 파는 반대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 단락의 내용이 적용이 된 거죠. 자, 거래 승수는 10주로 하겠대요. 그럼 결국에는 계약은 5개 계약이니까 50개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래 비용 등 없으니까 그런 거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지문에서 우리가 정리한 내용 가지고 하나씩 가볼게요.
자, 이것도 봐봐. 선제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안 돼. 예를요, 여러분. 도식화를 하고 대응시키는 게 훨씬 편하고요. 도식화를 하는 과정은 암산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연습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봐. 일단 5월 10일이야. 갑과 을의 거래예요. 한 주당 15만 원. 그리고 거래 승수는 10주고요. 계약수는 5개예요.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사고 팔겠다고. 됐죠? 그럼 봐봐. 첫 번째. 어떤 경우라고요? 이걸 지금 계약 시점이잖아, 이게. 이걸 계약 만기까지 끌고 가 볼게요. 그러면 만기까지 끌고 가면 만기 때의 한 주당 가격 변동이 있을 거고, 그래서 만기 시에 가격에서 선물 가격인 15만 원을 빼주면 그게 A의 손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거래승수 10개, 계약수 5개 곱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이게 A의 손익이죠. 됐나요? 한 주당 15만 원, 계약 10개 수량을 5단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만기까지 끌고 갔다면은 만기 때 가격 뭐 20만 원이야고. 그럼 하나당 5만 원씩 이득인 거죠, A한테는. 그거를 10개씩 5묶음 사고 팔았으니까 5 곱하기 10 곱하기 5를 해주면 A의 손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올게. 5월 10일에 갑과 을의 선물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갑은 을에게 대해서 선물의 매수자, 을은 갑에 대해 선물의 매도자. 그래요. 자, 문장에 주어져 봅시다. 갑은요, 을에게 사겠다고 했으니까 갑이 매수자가 되는 거냐, 을은 매도자가 되는 거고. 그럼 일단 이 기본적인 상황부터 체크를 한 거야. 2번 선지 5월 30일에 갑과 병의 반대 거래가 이루어졌대요. 갑과 을 사이의 선물 거래의 관계는 청산된다. 맞죠? 왜? 그러면 이제 갑의 권리 의무는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병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반대 거래의 개념을 이해했느냐를 보는 내용이고, 여기는 보기, 그 다음에 이런 선물 거래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느냐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월 30일에 갑과 병의 반대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은 병에게 선물의 매도자, 병은 갑에 대해 선물의 매수자가 된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은 갑은 보유한 선물을 병에게 팔았으니까 이제 갑이 매도자가 된 거죠. 그걸 산 건 병이고. 자, 4번 선지 볼게요. 6월 8일에 선물 계약에 따른 주식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과 을 사이의 주식 관계는 청산된다. 자, 이미 청산이 됐다니까. 언제 청산이 됐다고? 5월 30일에 청산이 이미 됐다고요. 됐어? 그럼 이때 청산되는 건 누구라고? 갑과 병 사이의 주식 거래가 청산돼야죠. 왜냐하면 이제 이 계약은 당사자가 누로 바뀌었으니까. 자, 5월 30일까지는 갑과 을의 계약이었고요. 5월 30일 시점부터는 을과 병의 계약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5월 31일 시점으로 그 전까지는 갑을, 그 이후에는 을병이라고. 정답은 4번 돼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을병의 관계인 거고, 병은 갑한테서 권리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을은 옵션을 판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을은 당연히 병에게 주식을 파는 매도자가 될 것이고, 병은 을에게 주식을 사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봐봐. 자, 5월 30일 이전의 관계를 볼게요. 갑은 매수자예요. 매수자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을은 매도자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5월 30일 기점으로 갑의 권리는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병에게 넘어갔잖아요. 을은 넘어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여전히 매도자고요. 병은 갑에게 매수자의 권리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 괜찮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필기를 하면 느낌 확 와요. 필기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 거래의 결과 계산하라고 26번을 낼 거라고. 자, 그래서 자, 갑과 병이 5월 30일에 거래를 했어요. 그럼 봐봐. 5월 10일에 선물 가격은 15예요. 그리고 5월 30일에 선물 가격은 11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문에 나온 대로 공식대로 적용을 하면 5월 30일에서 선물 가격 12 마이너스 5월 10일에서 선물 가격 15를 계산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 됐어? 이거를 몇 개 거래했어 지금? 10주. 계약 숫자는 5개.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50 되겠네요. 자, 근데 봐. 만약에 그렇게 거래를 하지 않고 계속 만기까지 유지했다면, 자, 선물 가격은 지금 얼마가 됐어요, 이제? 주식 가격은 이제. 봐봐. 잘 들어. 만기가 되면 선물이 아니라 현물 거래를 하는 거야, 이제. 됐어요? 다시. 만기 전에는 선물이라는, 그러니까 만기 시점에 사고 팔 권리를 계약하는 거라면, 권리를 사고 파는 거라면, 그러니까 만기 전에는 선물 가격으로 결정된다면, 만기 시점에는 주식 현물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고. 됐어요? 그럼 현물 가격은 어떻게 되니? 현물 가격 7이에요, 7. 내가 얼마 주고 샀어? 계약 시점에 15를 주고 샀어요. 10계약 5개예요. 그럼 마이너스 8 곱하기 10 곱하기 5. 400. 정답은 2 되겠네요. 됐습니까? 수학 문제야, 수학 문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아까 저쪽 지문 탈 때 헷갈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보가 여기에서 충분하게 나와줬기 때문인 거야. 지문에서는 불충분하게 나왔고. 지금 무슨 얘기냐?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을 시점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을 안 시켜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줄글로 있으니까 이런 표나 시점별로 주어지는 가격들의 관계가 안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지문 내용이 정확하게 안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의도야, 이건. 그런데 문제 들어와서는 표를 줘버렸잖아요. 즉, 현물 거래는 계약 만료 시점에서는 현물 거래를 하는 거야. 근데 계약 만료 이전에는 현물 거래 하는 게 아니야. 계약이잖아, 계약. 계약에 대한 금액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물 금액을 주고 사고 팔겠지. 그러면 이제 정보가 보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지문 내용을 우리가 다시 교정할 수 있는 기회까지 온다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오류가 생겼던 문제들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수능에서 제일 킬러 수준의 문제들이라고요. 이거를 100% 맞춰내는 애들은 그냥 만점이에요. 전국 28등 안에 드는 애들이요. 이 동네에서 한 명 없어요. 서울시에서 많아야 5명 정도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강남구에서 1등? 아니요. 강남구에서 0.5등 정도 하는 애들 수준이요. 아시겠니? 자, 그러면 다시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정리하시고 혹시 여러분 이해가 안 됐던 포인트 있으면 체크해가지고